자, 이거 소비 쿠폰 이야기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댓글 상단에 국민재단 빚 출연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소비 쿠폰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국민재단 빚 설립준비위원회로 뭐랄까요? 돌린다고 할까요? 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지금 방법으로 오늘 도태우 변호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소비 쿠폰 이야기를 좀 하고 국민재단 빚 출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간 기사를 보면은 소비 쿠폰을 주는데 이재명 정권이 지금 뭐 추경을 해가지고 소비 쿠폰을 주는데 지자체들이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빚을 내서 지금 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는 전액 국고 쪽에서 중앙정부 쪽에서 할 것처럼 하다가 뒤에 이제 자기들이 아무래도 빚을 낸 거나 여러 가지 재정지표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었는지 지방정부를 또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5%를 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시 경우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그래서 지방도 이제 부담을 져라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그나마 덜한 편이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정부 재정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지는 채무 부담까지 지방채로 또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스런 정책에 강제로 끼워 넣는 것이죠. 지금 오늘 대구 매일신문 보니까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은 중남구에 그때 도전하셨는데 그 옆에 수성구 같은 경우 보니까 이 대구 매일신문 보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데 왜냐하니까 5% 정도를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수십억 원이 될 텐데 이거 재난 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가 그렇다면 나머지 구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수성구는 대구에서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재원이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서울의 강남구와 유사한데요. 예. 그런데 그곳이 난색을 표시할 정도면 다른 곳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앞으로 생기면 그때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겹겹으로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 소비 쿠폰 오늘 관련 조간 신문 보니까 이 소비 쿠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러니까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가 마치 자랑처럼 그렇게 외식 좀 하십시오. 외식하시면은 경제도 살아납니다 하는 식으로 자기 돈으로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모든 분들이 아시듯이 기만이죠. 그건 다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고 만약에 불가피해서 국가가 채무를 지고 한다면은 그에 걸맞은 정말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규모도 큰 돈입니다. 수십조에 달하는 돈을 들이면은 나라의 기간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인데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돈 규모를 허망하게 이례적인 그러한 소비 진작이라는 면목으로 경제 살린다는 명목으로 그게 얼마나 오래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진짜 물고기 몇 마리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옛말에도 했는데 부실한 물고기 몇 마리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 요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고생해서 자기가 빚을 진 것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이 하루 만에 허망하게 되는 게 빚을 탕감해 준다. 이런 건데 신용불량자에게도 소비 쿠폰을 주면은 이 지하경제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경제. 네. 지하경제 활성화. 지하경제에 좀 대표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 그거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 네. 블랙머니, 네. 블랙마켓. 네, 블랙마켓을 좋아하는 분들이 유난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굳이 소비 쿠폰 또 여러 가지 주관하는 회사 국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죠.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이 이재명 정권의 이 경제 정책 쿠폰. 여러분 쿠폰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식권이거든요. 식권.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 말고 사회주의 국가 가면은 전부 쿠폰 1씩 들고 집단 농장 앞에 식당에 줄 서 있거나
어디 공장 들어가는 순서표 받아가지고 그런 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쿠폰의 노예가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정책을 쓴 나라들은 조금 폭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심화해서 들어가 보면은 예. 이게 이제 흔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금 살포 정책. 그런데 저쪽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이걸 기본 사회론에 연결시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기본 소득 원래 대표적인 간판 브랜드 아닙니까? 예. 기본 소득론, 기본 사회론의 전초 단계인 거죠. 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기본 소득론. 예, 기본 소득, 기본 사회론의 거창한 전제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전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예전 일자리를 많이 앗아간다.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혜자들은 거대한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쪽은 거대한 이익을 얻고 보통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소득 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사회 안전망이 허물어지고 사회가 붕괴된다. 예.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제 기본소득, 기본사회론을 내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응전이 필요한데 그 응전의 방식이 그러면은 기본소득 나눠주면 응전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한 사회가 기본소득 나눠주려면 대한민국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본소득 나눠주면은 그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기업이 생기겠느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그런 게 생기지. 그렇죠. 소고기 사 먹으라고 주면은 그게 생기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대한 사회 변화를 감당해가는 또 다른 방법이 학자들에 의해서 모색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교육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일자리를 가졌던 스킬로는 부족하니까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바로 그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서 끊임없는 국가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돈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그 국가가 그냥 200만 원 줄 돈도 없겠지만 앞으로 그럴 돈으로 나눠줘서 흩어지게 하는 국가가 번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수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가 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택하고 있는 길은 바로 전자, 망할 것이 뻔한 그러한 그 기본소득론의 길인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 타고 이제 달리는 겁니다. 거기 타는 순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행복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독재자들이 나타나더니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그 결론은 남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외국으로 노동하러 나가고 여자와 아이들은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소비 쿠폰 관련해서 이걸 좀 그럼 좀 선작용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또 대 변호사님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졌던 것이 이거를 그러면 단순히 거부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거부하면은 저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암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부한 사람의 돈이 제대로 그게 그러면 부채가 안 되고 남을지 아니면은 이미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어떤 흑막 속으로 사라져서 오히려 어두운 세력을 더 키우게 될지 우리가 불안한 거죠. 그렇죠.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나쁜 세력의 힘만 키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민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는 쿠폰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면은 네. 그러면은 돈이 15만 원만큼 생긴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만큼 이 15만 원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런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런 망국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재단을 세우는 거죠. 예, 적이 준 화살로 적을 공격할 불화살을 만드는 거죠. 그게 국민재단 빛이군요. 네네, 그런 설립 취지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국민재단 빛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네. 됩니까? 이제 빚을 빛으로 이렇게 그런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부채를 예. 라이트, 빛으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설립준비위원회 계좌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고정 댓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제헌절을 기념해서 77주년 제헌절부터 본격적으로 계좌를 공개하고 이렇게 일반인의 그런 출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1년 그 15만 원 예. 소비 쿠폰. 지금 그 저희들 댓글에 댓글 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 자막 하나 쳐주실 수 있어요? 이 댓글에 보면은 국민재단 빚 설립 준비위원회 KB국민은행 네. 81690104329778 이 국민은행 계좌번호하고 국민재단 빚 요걸 좀 쳐서 자막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거 저 댓글 보면 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 필요하시면 여기 국민재단 빚 하고 국민은행 81690104329778 요걸 좀 안내를 해주세요. 안내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송금을 하고 나면 네. 이제 문자 요거는 이제 그 댓글 창을 좀 안내를 받으세요. 보내신 분의 이름하고 거래은행명, 국민재단 출연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15만 원 네네. 그걸 제가 쿠폰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장벽은 있는데요. 예. 정부는 쿠폰으로 혹은 뭐 신용카드 액수를 올리는 식이나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설립준비위원회 계좌에 보낼 때는 현금으로 보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쿠폰 액수만큼은 생활비로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액수가 이제 15만 원이 절약된 거니까 예. 15만 원 생긴 거랑 마찬가지니까 아, 예. 15만 원을 이 준비위원회 계좌로 보내시면은 재단 법인의 이제 출연자가 되는 거죠. 주식 회사로 치면 주주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시민들이 함께 출연해서 세운 재단이 좌파 진영에는 많습니다. 박원순의 뭐 희망 제작소나 뭐 옛날에 한겨레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식이고요. 그걸 모태가 된 재단이 그런 것들이 우파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 이러한 시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국민재단을 세우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지금 자막 준비됩니까? 네, 제가 자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쿠폰이 15만 원짜리 쿠폰이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뭐 카드로 들어오든 하여튼 들어옵니다. 15만 원이. 자 그러면 이 1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내가 받아서 쓰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게 되니까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15만 원을 현금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다시 국민재단 빚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국민재단 빚이 그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쓸 수 있다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도 이 15만 원 쿠폰이 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면 제가 국민재단 빚으로 보내렵니다. 저도 15만 원을.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등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 15만 원이 쌓이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막 올라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국민재단 빚 설립준비위원회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81690104에 329778이네요. 778. 저기로 여러분이 그 소비 쿠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15만 원짜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쓰세요. 대신 여러분의 현금을 여기로 보내세요. 15만 원을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재단 빚이 이 투자금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주로 모시고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파 진영은 자기들이 힘들 때 자기들끼리 사업을 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성추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 뭐 희망 제작소, 뭐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어서 좌파 2030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줬고 그 2030 좌파 청년들이 커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기업 이런 데 가서 뭐 또 민노총 가입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됐어요. 2008년 그 광우병 소동 났을 때 광화문 앞에 뛰쳐나왔던 그 사람들 지금 나이가 들어서 4050 세대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찍습니까? 이재명 정권을 찍죠. 누구를 찍습니까? 민주당을 찍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파 애국 세력은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너무 한탄만 하지 마시고 바로 이 밑에 있는 번호 행동을 하십시오. 15만 원 이리 보내십시오. 그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재단 법인이라서요. 그 재단 법인은 그 이렇게 소중하게 출연하신 그 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재단 법인은 그 원금은 길이길이 이렇게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원금의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 그리고 발전하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따서 자기들이 만드는 사업 수익 그런 걸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든든한 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길이 진지가 되는 데에 일종의 우리 그 소중한 벽돌을 놓는 출연자가 되시는 그런 길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여기 밑에 그 계좌번호 있죠? 계좌번호. 여기에 여러분이 15만 원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소비 쿠폰이 15만 원짜리가 오니까. 그죠? 보내시면 그게 일종의 투자금, 출연금이 되는데 그 출연금은 쓰지를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자 수익으로 국민재단 빛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원금은 그대로 국민재단 빛에 이 보존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재단법인이 일반적으로 그렇고 재단법인은 또한 나라의 어떤 공익 그 제도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 제도도 많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공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중한 돈이 불투명하게 또 이렇게 왜곡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재단법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막아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 밖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제가 말씀드린 그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그러한 그 훌륭한 취지를 잘 살리도록 적어서 그러한 활동이 길이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댓글 보니까 정동원 이 댓글 이름 쓰시는 분은 벌써 선입금했답니다. 15만 원 쌌답니다. 벌써. 왜냐하면 그 소비 쿠폰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오거든요. 15만 원치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15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쿠폰으로 오더라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지금 이 밑에 계좌번호로 쏘시면 되는 겁니다. 쏘십시오. 나라 구하려면 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자, 오늘 도태호 변호사님 오랜만에 진짜 제가 스튜디오가 이제 생기자마자 모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1년 전에 그 총선 공천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부산에 저 장해찬 후보나 우리 대구의 중남구의 도태우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갔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 모양으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 우리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변호사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뭐 이영풍 대표님 마찬가지로 안타까운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당선되셔서 활동하셨으면 아주 좋은 활동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그 보수 정치가 위태로웠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건 우린 결국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활동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 옳은 방향성을 위해서 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이영풍 TV 개국하셔서 널리 번창하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는 국민재단 빛 운동을 우리가 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일으켜 세워서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기록되듯이 정부는 망국의 포퓰리즘 정책을 폈지만 국민들은 현명하게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길이 미래세대의 빛이 될 수 있는 국민재단 빛을 세웠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국회에서
그 토론회 했는데 그 발제자로 나가셨죠? 네네. 국회의원들 많이 오셨던데요.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분위기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이제 그 기성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왜곡해서 쓰기 때문에 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당히 지금 그 구친윤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당의 기회주의자들만 득실하지 뭐 저 의리 지키는 친윤 없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대충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어쨌든 7대 3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7대 3은 뭐냐면 그 탄핵 찬성과 반대를 예.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 뭐 친윤이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탄핵 찬성을 했던 게 동조했던 사람이 한 20-30% 되는 거죠. 국힘 내에서. 그렇죠? 국의원들 원내에서요.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이고 지지층도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그 7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거죠. 주류에 있는 분들. 예, 예. 네. 그래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 비롯해서 뭐 정점식 뭐 되게 많이 왔었어요. 뭐 김은혜, 뭐 김민전 웬만한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오셨고 그다음에 뭐 유상범 이런 분들 많이 오셨는데 또 좀 약간 저쪽에 있는 분들도 왔다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뭐 배준영 대표적인 뭐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지금 왜 국회의원들 분들이 많이 오셨냐면 지금 이제 거의 국민의힘이 공포 정치 상황 지금 갑자기 천지분간 못하고 망나니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 하나 나타났잖아요. 도른자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다들 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그 공산당식 인민재판처럼 뭐 혁신 청산 뭐 숙청하라 목을 베라 거의 지금 단두대 딱 만들어 놓고 그 겁박한 게 누구예요? 처음에 뭐 자기 사과해 막 이렇게 빡지르다가 개기는 사람 나오고 있으면 너부터 내가 목을 쳐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 하나 나타났죠. 그래서 누구를 얘기했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다 보니까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지금 뭉치는 분위기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자유공화 리셋코리아가 월요일 날 했었고 또 우리 화요일 날은 장동혁 의원님 주최로 해서 2340 청년을 위한 신보수 신우파의 길에 대해서 또 월화에 또 이렇게 세미나가 붙어 있었는데 포럼이 둘 다 이제 제가 발제자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전한기 선생님이 오셨는데 전한기 선생님이 굉장히 팬덤이 있고 그 미디어 주목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채널 A 같이 거의 지금 보면 뭐 한동훈 팬클럽 수준의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에서 또 전한길 팬클럽 방송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전한기 선생님 막 뛰어가지고 조회수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기성 언론에서는 전한기 선생님 뭐 부정선거론자 어쩌고 하면서 이 구군악인을 또 찍으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 있잖아요. 전한기로 대표되는 구 노사모 출신. 제가 그 토론회에 제가 이제 그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는 제가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규진 교수님 발제했던 2040 청년에게 듣는다 장동혁 의원 그 토론회는 제가 발제를 했거든요. 좌장을 했어요. 좌장 역할을 해서 제가 가서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장동혁 의원 토론회 가서 딱 느낀 게 이상한데 왜 국회의원이 안 보이지? 국회의원은 장동혁 의원하고 박준태 의원 잠시 와서 사진만 찍고 나갔는데 맞다. 왜 이런 토론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뭐 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토론회 하는 데는 너무 좋다. 뭐 국회의원들이 와서 뭐 사진 찍고 뭐 자기들끼리 뭐 축사하고 이러면 1시간 가버리거든요. 토론은 좀 심층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토론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참 잘 됐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가 있고 나서 한국일보입니까? 어디 신문사에서 윤어게인 뭐 토론회 하냐 뭐 또 극우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 기사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겁을 먹었는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 토론회 하고 나서도 또 뭐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와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구나. 맞아요. 여론 조작 당한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극우로 몰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에 법적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일단 전한계 선생님이 나오고 나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에서 전한계 선생님 나오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성 매체하고 그런 유니숙으로 대표되는 이제 탄핵 찬성 세력 있잖아요. 이제 또 전한계 윤어게인의 아이콘 전한길이 이제 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러면서 지금 밀어내려고 지금 MBC나 지금 좌경화된 언론들만 그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패고, 황당한 거는 제가 발제를 해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레거시를 우리가 잘 자산화해서 미래로 싸울 수 있는 동력을 그렇지. 만들어낸다라고 그런 했는데, 거죠. 네. 무슨 자꾸 저를 무슨 그런 윤석열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리고 이제 반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저도 기억을 못했던 무슨 제가 탄핵 반대 세력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정치적 전응하라고 했대요.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당연히 정치적 전응화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키니까 지금 지지층들이 완전히 지금 패배주에 빠져가지고 이탈할 뿐만 아니라 지지층들이 지금 분노감만 남아가지고 지금 다 셋이 나라 다 죽인다 이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단두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전응화가 아니면 무엇이며 그 당시에 모든 주류 우리 이영풍 대표님 비롯해갖고 전반적인 주류 정서가 다 그랬고 오늘 나경원 의원님이 성명을 또 내셨던데 그 당시 80% 이상 우리 당 지지층 80% 이상 그리고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탄핵을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 전응하라고 하지 정치적인 전응 진행이 딸리다고 하지 그러면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구입니까?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보면은 꼼수를 부리는 게 저는 딱 티가 나는 게 이 탄핵을 반대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고, 책임 전가를 하고 싶으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일부의 낙인을 찍어가지고요. 히틀러 때도 그랬거든요. 히틀러에 부역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 한두 명만 콕 집어가지고, 악마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는 히틀러 청산했어. 우리 독일은 다 이제 사과하고, 독일은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홀로코스트한 그런 민족의 나라가 아니야. 히틀러한테 몰빵. 그리고 히틀러와 했던 한두 명의 몰빵.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공범 의식을 딱 벗고 또 태세 전환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딱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을 콕 타겟으로 찍어가지고 이 사람 친윤이고 이 사람 사실 심지어 윤상현 의원님은 부정선거론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부정선거론자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과 같이 몰켜 다니고 이 사람은 완전 찐윤이다, 아부꾼이다 이렇게 딱 그냥 낙인을 찍어서 조리돌림을 하고 문화혁명처럼 숙청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친윤 숙청했거든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대3 그러니까 70% 80%가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한테 또다시 뭐라고 선동을 합니까? 이거는 모두 다 한동훈 때문이야. 윤상현과 같은 친윤이나 윤석열을 지키지 못하고 윤상현 같은 나경원 같은 이런 친윤들을 칼을 휘두른 거는 누구냐? 한동훈계야. 이런 식으로 딱 또 쳐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 70%를 가지고 천년만년 해먹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뒤에 언론 보도 내용을 쭉 봤거든요. 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우리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네. 학교들 일진들 하는 행태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죠. 뭐냐면 네. 딱 약해 보이는 사람 하나 딱 잡아요. 만만해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 훨씬 두들겨 팹니다. 한마디로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좀 이 심성이 고운 학생들이나 또는 굉장히 고립된 학생들은 저항을 못합니다. 맞아요. 그럼 일진들이 그걸 알고 더 괴롭혀요. 네네. 그래서 나온 게 셔틀 시키잖아요. 셔틀 셔틀 시키고 자 일진 같은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죽을 듯이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그 일진 중에 제일 우두머리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교수님 법적 소송하겠다고 그랬죠. 네. 가령 언론사에 극우 프레임으로 기사 쓰는 기자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명예훼손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소송하실 네. 겁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을 만나봤고 당장에 그리고 아. 제가 되게 웃긴 게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예. 그 한국일보 김현종인가 그 사람이랑 또 뭐 있는데 MBC 심지어 MBC의 모 기자 그 공 모식인데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저를 제가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부정선거의 그 선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라던가 뭐 부정선거가 뭐 벌어졌다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위치가 아니다. 다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뭐 활동가분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있고 지금 실제로 보도된 것들 있잖아요. 뭐 이재명을 찍은 게 나왔다던가 뭐 사전투표 가지고 막 밖에 되돌아다녔는데도 어쨌다라던가 그런 밝혀진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국민의 똑같아요. 그 탄핵 반대랑. 탄핵 반대했던 80%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제가 또 웹조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연구조사를. 예.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든 그리고 또 선관위 지금 채용 부정 밝혀졌는데 뻔뻔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판사들이 다 카르텔이 돼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마음조차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전선을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이 불신과 부조리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나도 기자였고 나는 기자였을 때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만났고 그다음에 제가 뭐 50인사, 뭐 그 계엄의 당사자였던 분들부터 그리고 막 시민운동가까지 좌파 시민운동까지 다 만났는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냐? 나를 어떻게 구구의 주장을 반복했다는 둥. 뭐 제가 뭐 대표적인 부정선거로 하죠. 당신 나 알아? 그리고 기자가 취재원이 만나자고 하면은 아니 다 아시잖아요. 만나야죠. 이 사람이 자기가 판단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숨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그 한국일보 기자는 자기네 회사 법무팀하고 상의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그 윤상현 의원실에 그 다른 리셋코리아 발족하는 위원장님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서 그랬어요. 제 전화번호 보내면서 기자는 기사로 말하는 거고 취재원이 부르면 거지든 노숙자든 사기꾼이든 다 만나는 게 기자인데 당신은 기자 정신 없어요? 기자로서 호기심이 없어요? 기자를 제대로 된 기자를 만드는 거는 자기만의 교조적인 정의감이나 도그마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열린 시선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런 용기 그리고 통찰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 열정인데 아니 무슨 기자가 취재원이 그리고 제가 세계적으로 되게 명문대에 재직한 교수고 전문가인데 어디 전문가를 그렇게 인용하면서 쓰면서 편향되게 인용하면서 쓰면서 제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기자가 답변도 안 하고 법무팀 뒤에 숨습니까? 기자가 언제부터 법무팀 뒤에 숨는 타이핑 노동자가 됐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오늘 심기준 교수님 대한민국 언론에서 일가를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얹겠습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레기라는 소리 듣는 거야. 기자는 자기 펜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실체적 사실의 조각들을 합쳐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데 노력해야지. 뭐 하다가 안 되면 변호사 뒤에 숨어 때려치워 그냥 기자.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안 해요? 저 같으면 내가 기사를 썼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저는 버선발로 가가지고 틀어봐요. 그러면은 자기 소신과 무슨 뭐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관철하던지 아니면 자기가 또 판단해가지고 기사를 또 쓰던지.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고 말이야. 반론권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론권.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일을 좀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들이 속성이 사실 제가 그 발제를 그 첫 번째 제가 그 현장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째 날에 이 자유리셋 코리아가 전한기 선생님 오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그때 의원들이 막 윤어게인 막 전한기 선생님에 대해서 막 또 관중들이 되게 환호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축사를 하셨거든요. 발제는 제가 다음 토론회 순서였고 그러니까 막 그 의원분들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언짢아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전한기 선생님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이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막 저 토론 듣지도 않고 다 그냥 내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감해진 거예요, 행사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환기 선생님은 거기서 막 이제 울분 토하시면서 얘기를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은 막 이제, 그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의전상 먼저 축사를 했어야 되는데, 축사를 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진행도 좀 이렇게. 미숙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 저랑 친한 분들인데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막 이제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분들 막 가시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성 매체에서는 전환길에 이제 또 다시 부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제가 말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리셋 코리아를 할 것인지, 리셋 코리아라는 거는 사실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자유우파는 굉장히 본인들의 정책 자산을 다 파산내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개척 정신, 이승만의 건국 정신, 그걸로 지금 종북 주사파들과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를 하고 있는 저 국힘하고의 지금의 혈전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막 극단적인 주장, 극우적인 주장으로 몰아가지고 전환기 선생님을 엮어가지고 구구 세력들이 총출동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성매체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뭐라고 했냐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답변이 걸작이에요. 윤희숙이 뭐라고 한 거냐면은, 장동혁, 나한테 개긴 사람들 지금 명단 너네부터 목을 먼저 칠 거야.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 목을 치겠다. 이러니까 거취를 밝혀라 그러면서 송원석을 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원석 당신 똑바로 해. 막 이건 거죠. 어디야?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깨갱하면서 나는 그런 토론인지 몰랐어. 막 이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고 내뺀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그날 한바탕 하고 나서 그 언론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니까 장동혁 의원님 하는 거에 또 제가 발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이제 저도 막 극우로 몰고 싶고 막 그런데 뭐 딱히 못 찾은 거야. 하니까 이 인사는 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전응하라고 한 사람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 탄핵 찬성한 사람 20명인가요? 예. 아니 다수에 있는 그 지지층의 열망과 원내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선도 못 긋습니까? 그리고 보수 언론이 다 이거에 침묵해요. 좌파들이 그렇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면은 맞습니다. 예. 제대로 보수 언론이라도 아니 뭐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리셋 코리아와 우리 이영풍 TV에서 주최한 장동희 의원실하고 주최한 이거 2340에서 얼마나 좋은 미래지향적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무슨 안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 언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막 사석에서나 만나면 울분을 토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너가 너무 윤석열 찬양하고 너가 너무 윤석열 윤빠니까 우리는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 똘똘한 얘기라고 뭐 제대로 된 분석을 해도 우린 거부감 들어. 정서적으로. 왜? 싫다 이거죠. 뭐. 우리는 윤석열 싫은데 넌 윤석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중권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근데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자기들이 너 윤석열 좋아하니까 이런 거보다는 너는 뭐 이렇게 빠야. 이렇게 너의 주관적인 감정이 강해. 막 이러면서 오락가락해.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나는 윤석열 빠 아니고 평론가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의 감정은 감정인 거고 나의 SNS 공간이지 제가 무슨 칼럼에다가 제 기분을 얘기했나요? 그리고 누가 SNS라는 거는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그리고 공적인 거는 제가 칼럼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칼럼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냈는데 그거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아니 뭐 진중권이나 김경률 같은 사람들 뻔질나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 SNS에 써놓은 게 글이 아니에요. 다들 보면은 막 조롱하고 그냥 막 사람들 막 비하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명예훼손 법적 대응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월요일 날 하신 분들하고 또 화요일 날 하신 분들이 생각이 저는 일치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화요일 날 것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또 뭐 구구 유튜버 주최 이영풍 TV가 구구 유튜버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아까 일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진들이 만만한 놈만 건드리는데 문제는 윤상현, 나경원, 장동혁 의원이 지금 이제 표적이 되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개개인의 그런 세력이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윤 어게인의 세력이나 윤지 지층은 강하지만 각자 약한 이 사람들을 이짐의 왕따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각계격파를 해서 윤 지지층이 원내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 각자 쪼개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치고 나갔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같이 뜻을 모으신 분들이
좀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같이 좀 해가지고 이거에 연대해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원 의원까지 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윤어게인이라는 것이 저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다시 모셔오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가령 반국가 세력을 그쵸. 척결해야 된다. 그렇죠. 또는 부정선거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야 윤빠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네.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극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한 5천여 명 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윤 어게인 정신에 찬성하시면은 2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쫙 올라올 거예요 아마. 찬성하시면 윤 어게인 정신을 잘 보살펴야 된다 생각하시면은 한 2번 한번 쭉 올려보세요. 제가 올라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올라옵니다. 막 후루룩 올라옵니다. 아, 2번을 한 10개씩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네. 응? 이렇게 쭉. 그러니까 윤어게인 우리 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어게인이 남긴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거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태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런 윤리적 정당성을 갖고 맞서야 된다. 굴종하지 말아라 제발. 기회주의를 버려라. 제가 적폐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당의 기회주의, 보신주의, 관료주의 이 3대 적폐를 우리가 당당하게 돌파하고 싸워야 된다. 적폐 그게 혁신이지 무슨 뭐 이렇게 공포정치 로비스피어처럼 단두대 사람들 매다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결국 당신한테 칼이 돌아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레거스는 이제 아젠다죠. 그 부정선거 이슈라던가 뭐 선관위 이슈라던가 그런 아젠다 그리고 종중 아젠다. 그죠? 그리고 친미, 한미일 동맹 아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레거시가 되게 큰 거예요. 그 태도를 남겼고, 그 다음에 아젠다를 남겼고, 더 나아가서 남긴 게 뭡니까? 그 뭐, 새로운 디지털 의병장들, 예? 몰랐던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결집될 수 있는 힘의 그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승화시켜서 미래 보수의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쵸. 예.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희숙 혁신이가 지금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자살골 좀 넣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장동혁 의원도 충청권에서 새로운 주자로 지금 모처럼 이런 토론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원실에서 토론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백 명, 몇십 명 보면 고작인데 그날 우리 이영풍 TV에서 했을 때도 한 수천 명, 뭐 3천 명 정도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계시고 다른 그 우파 매체에서도 라이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 1,000명씩 보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모스탄 그것도 굉장히 지금 흥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쳐 있고 마음 들 곳 없었는데 아 그래도 조금 싸우는구나. 그래도 좀 뭘 해보는구나라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민주당도 안 하는 그 윤희숙이가 막 찬물을 확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눈치 없고 이기적인 정치인도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윤희숙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니까 윤희숙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되게 제가 아까 일진들이 설치고 있는데 사실 근데 힘 있는 일진이 없어요. 내가 일진할래 하면서 칼을 들고 나온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이 당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한 분파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다 힘없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그 서로를 뭐 이렇게 다 약점을 잡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막 받고 있잖아요. 내란 특검 같은 거 엮여 있어가지고 지금 황당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윤상현 의원님의 독자적인 팬덤이나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밟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립시키려고. 근데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래도 좀 이렇게 싸운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예봉을 꺾겠다라는 거예요. 윤희숙이 지금 장동혁을 꼭 집어서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님이나 김문수 후보님 보세요. 다 아우르려는 분들의 이분들은 좀 양반이셔가지고 그래서 저 김문수 후보님은 이준석 한동훈도 껴안자 나경원 의원님은 생각이 그거에는 다르지만 어쨌든 나는 계엄은 옹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탄핵 반대는 다 지지층의 뜻에 따른 거니까 이제 다 같이 싸우지 말고 가자라는 것인데 이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나경원 이 두 분 다 또 독자적인 배타적인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김용태 같은 친구들이 이용하고 등을 치는 거예요. 그 기사 보니까 김용태가 또 딱 등장하자마자 비대위 등장하자마자 윤희숙 짓을 했잖아요. 그때도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어야 된다는 둥.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나경원 의원은 원론적으로 김용태를 우리가 썼으니까 이 사람 위주로 간다는 얘기를 한 거고 자기는 그런 당원 뒤집고 하는 거는 절대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나온 김용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막 욕을 먹잖아요. 윤석열을 치우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욕을 먹으니까 또 김문수 나경원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나 비대위원장 시킨 거 김문수하고 나경원이거든. 그리고 내가 김문수한테 야 나는 계엄 탄핵에 대해서 당신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랬더니 뭐 김문수 보가 내가 당신 나이 때는 감옥에서 고문도 받았는데 너가 뭘 못하겠어.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다르지 않을걸요. 그랬다면서 그렇게 좀 가려져야 될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김용태하고 정치적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만나고 그런 것들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금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문수 후보님도 그렇고 나경원 후보님도 그렇고 사실 이 당에 있는 많은 중진 의원님들이 이준석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또 이준석한테 너무 학을 떼니까 그나마 좀 이준석보다는 싸가지 있어 보이는 인사라도 잘하고 다니는 김용태, 뭐 김재섭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얘를 잘 이렇게 다독이면은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김용태하고 김재섭은요 이준석한테 정치를 배운 그냥 이준석 DNA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희숙은 지금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뭔가의 서로의 그런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내란 프레임이라던가 또 이번에 막 한동훈한테도 당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뭐 언더 73 이딴 거 하지 말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또 뭐 서약서 내 이런 식으로 또 호통을 치는데 왜 그러냐면 윤희숙이 봤을 때 윤희숙 뒤에는 쌍권이 있고 쌍권이랑 한동훈이랑 최근에 싸운 거예요. 단계 게시판 가지고. 근데 참 웃긴 게 쌍권도 그냥 이 사람들도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를 치고 뭐 칼을 휘두르고 싶은 게 아니라 보호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안에 쌍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또 한동훈하고 김문수 후보님하고의 그 일치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로 하루아침에 바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파헤쳐야 된다고 한동훈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권영세가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 너 단계 게시판으로 한번 혼나볼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입장에서는 쌍권이 뒤에 있고 또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또 자기를 막 우쭈쭈 찢어준단 말이에요. 여자 한동훈이 아니라 당신이 반윤에 기수가 돼갖고 책을 확 올려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윤희숙이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는데 문제는 이제 또 이제 이게 자꾸 맞물리는 게 그러면 또 김문수 후보님은 쌍권 입장에서는 그거가 또 공격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 단일화 한덕수랑 한다고 했다가 거짓말 쳤냐 이걸.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서로가 다 지금은 아무도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점을 하나씩 잡고 있으면서 이 칼에 너가 죽을래? 아니 얘부터 서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심기진 교수님 너무 현실 정치를 현실 여의도 정치를 그냥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거의 뭐 무협지 읽는 거의 수준으로. 조폭 드라마 수준이에요. 자, 우리 오늘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그 말로만 끝낼게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약간 칼럼 형식의 글을 썼는데 지금이 약간 왕이 참수되고 나서 리더십 공백, 권력 공백 상황에서 공포 정치로 빠져드는 프랑스 혁명기 같다라는 말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재명하고 싸우고 있는 건 누구다? 트럼프의 분신, 모스탄 대사다. 그리고 강선우를 그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은 누구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다. 이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끼리 죄의식을 서로 뭐 하면서 자꾸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망나니의 칼에 베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장동혁 의원이 되게 전투력 있게 나서서 주시니까 지지층들이 기대가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당당하게 싸우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아, 네. 오늘 심기진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네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도 많이 왔지만 충남 쪽에 비가 많이 오고 네네, 그렇죠. 거기 안타깝게도 좀 인명사고도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딴 나라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좀 충격적인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찬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3명이서 만찬을 했는데, 네. 하필 어제 이 지금 수해 피해 때문에 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네. 4명이나 사망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나고 해서 국민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수천 명의 이재명도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체육관으로 대피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감자전 만찬을 했다고 본인이 이제 홍보를 한 겁니다. 감자전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감자전에다 전복전에다 뭐 한우까지도 먹었습니다. 신났네. 신났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메뉴 자체가 참 굉장히 부적절해요. 지금 왜냐면 보통 비 올 때 전을 많이 먹기는 합니다. 해물전, 뭐 파전 뭐 이렇게. 근데 감자전, 전복전을 먹은 건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날 메뉴를 맞췄을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 지글지글 전을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쪽도 아니죠. 충남과 호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를 입고 있고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났는데, 본인들은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에 전 하나 부쳐 먹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죠. 했다는. 그런 분위기를 해가지고 야. 감자전에다가 고급스러운 전복전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전 전복전은 처음 듣습니다. 근데 저도 전복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뭐 파전 같은 데다 전복 몇 개 썰어 넣으면 전복전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전복전까지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대통령이 뭐 민생 현장 이런 얘기 많이 하셨던 분이고, 뭐 타운홀 미팅도 하면서 전국을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쇼는 잘하죠. 그렇죠. 근데 정작 국민들 지금 피해를 입고 위로가 필요하고 현장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만찬장에 앉아가지고 야 오늘 화이팅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현장파야 라고 하면서 박장대소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파. 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현장파 누가 얘기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랑 대통령이랑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현장파입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박장대소를 하면서 3명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비 피해가 많으면 현장 가야지 현장파지.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감자전하고 전복전 먹고 한우 불고기입니까? 한우 먹으다 불고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우는 맞아요. 좋은 거 먹었네요. 네. 그러면서 뭐가 현장파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 위선적입니까? 말이야 막걸리예요. 그래. 맥락 있게 현장파라고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씁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죠. 기생충 맞나요? 기생충 맞습니다. 맞죠? 영화 기생충 그거 아카데미상 관련해서 받았죠? 그거 하니까 네. 봉준호 감독 불러다가 뭐죠? 짜파게티. 짜파구리. 짜파구리. 예, 그거 맞습니다. 한우 넣어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우에다 대파. 대파. 대파를 가지고 김정숙 그때 당시 여사가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만들으라고. 저기 나오네요. 저 사진 나네. 저 사진입니다. 저걸 보면서 이제 막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기도 현장파인가요? 현장파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다니죠. 하지만 저날이요 그렇게 웃으면서 박장대소해서는 안 될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때 코로나19 때문에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 바로 전날이에요. 네. 그런데 저렇게 박장대소하고 자파구리 먹은 거 웃으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돼 가지고 지금 거리두기도 있죠. 병원에 지금 입원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방역 이제 준칙 때문에 전부 다 굉장히 민생도 어려진 상황인데 저렇게 자파구리 먹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게 도대체 지금 뭐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나는 민주당의 정권이 원래 저런지 모르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정권 잡으면 저렇게 국민과 고통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데 가끔 없는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릴 필요 없어요. 뭐냐면 공간과 그런 거는 뭐뭐 하는 척 일종의 이미지 액세서리입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오만하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 높다고 생각하니까 네. 불쑥불쑥 감춰였던 본인들의 민낯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걸 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대통령으로서 현장 중시라든가 소통 이런 거 중시한다고 말로 해놓고 나서 저렇게 이제 웃으면서
뭐 감자전 부쳐 먹고 비 오는데 한쪽은 뭐 국민들이 체육관에서 지금 오도들 떨면서 고통에 씨름하고 있는데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내란 특검도 여기 이제 부활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원래 태생적으로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느냐? 어제 소방방재청을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열심히 지금 네. 우리나라 이제 집중호우, 극한호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할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소방방재청이 재난재해가 났을 때 가장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공식 조직이 바로 소방방재청이에요. 근데 소방방재청 어제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로 옆칸에서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책상 뒤지고 컴퓨터 포맷하면서 막 하드웨어 빼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서로 캐비넷 뒤지고 있는데 옆에서 그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지휘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제 어떤 민생이라든가 재난 대응보다는 정치 수사가 우선이다라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철학이 말이 이상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방향을 단적으로 보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내란 특검의 이제 그 압수수색, 소방관제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면서 보통의 상식과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황당하지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저희가 볼 때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과 감정을 가진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그때 이른바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다음에 발인 날 어떤 걸 했습니까? 발인한 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해가지고 복장을 하고 부인과 함께 그렇죠. 웃으면서 쇼하는 걸 영상을 그렇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메라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일까?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이 볼 때 강선우 후보자. 네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통령님이라고 하더라고. 대통령님의 눈높이는 너무 높아서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검증을 뚫고 나온 사람이 강선우 후보자인데. 고작 강선우인 거야. 근데 강선우 씨인데 강선우 씨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여의도 옆 대나무 숲 보면 빵긋빵긋 웃다가 또 사람들한테 가서 악수한 다음에 손소독으로 샤워하잖아. 그렇죠.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샤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소독제를 손으로 샤워하려면 펌피가 엄청 해야겠죠. 엄피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뭐 들이붓는 건가? 저 웃자고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위선. 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나 뭔가 권력자 앞에서는 그렇고 국민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이렇게 불쑥불쑥 본인들의 민낯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민주당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태원 참사 규명 잘 안 돼 있다 해가지고 세게 수사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수사하려고 그러면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아주 무딘 칼, 그리고 기준도 아주 광폭의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 관련된 거 적용할 때는 아주 예리한 칼날의 선거를 쓰면서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딱 규정을 지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나이로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하죠? 지금 이태원 참사는 정치를 하는 거고요. 무안공항 참사는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방치. 정치와 방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블 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디죠?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용산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거기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쪽이고 네. 또 대통령실도 거기 용산구에 있었습니다. 자, 무안공항은 어디 있죠? 호남이죠. 호남에 있고 아무래도 호남 공항에서 짓다 보니까 호남 지역 관련된 건설업체라든가 또는 관련된 관계단체장들, 기관장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안공항을 이제 참사를 수사할 경우에 이게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배경에 누가 있는지, 또 예상치 못한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방치를 하고 재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태원 이미 끝났고 경찰서 다 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태원 거를 다시 재수사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지휘를 한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을 겨냥해가지고 내란 특검으로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내란 특검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태원 끄집어내가지고 지난 윤석열 정권과 그다음 국민의힘을 전부 다 똘똘 말아가지고 악마화시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네. 진상이라는 게 네. 진상이란 게 뭘까? 사실 조금 골목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엄청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 방송에서도 중계차를 막 하면서 여기에 그때 저거잖아요. 그때 축제였잖아요. 그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예. 그래서 그 축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사마다 중계차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때 어떤 조짐이 보였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언론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불행하고 참사가 있고 안타까운 목숨이 잃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이뤄졌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고 또 뭐냐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법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조사위원회법이에요. 그러면 법이 진행돼서 그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호도 관련해서 세월호법, 뭐 참사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세월호의 진실이 과연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북한에 의한 이제 공격 때문에 이제 우리 수병들이 이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다라고 이제 한창 얘기가 돈 적이 있었어요. 세월호 외력설. 세월호 외력설이죠. 그러니까 잠수함. 그렇죠. 잠수함이 뜨다가 세월호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얘기를 퍼뜨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알고 보니까 최근에 드러난 얘기입니다. 인물이 알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인데 2012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왜 수사 안 하나요? 그러니까요. 세월호 유족들이 볼 때는 잠수함으로 충돌됐다는 걸 믿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예.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의 어떤 진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거짓 선동한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잡아서 재수를 하든지 또는 조직적으로 그 당시에 가짜 뉴스를 만든 실체나 또는 조직이나 그런 단체가 어딘지 이런 걸 수사를 해야죠. 국민 여론을 조작했으니까. 사회 질서를 교란시켰으니까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데 이런 걸 수사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러난 보도에 따르면은 그때 이제 잠수함 충돌설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2008년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등의 이제 제목이 붙인 문건을 이제 배포하는데 그 문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주체적인 국가가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그렇죠. 미국의 식민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 했었죠. 미군의 점령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을 같이 한 거죠. 그리고 또 북한 인민이 선군혁명 영도하에 선군혁명 영도자가 누구죠? 김일성을 말하는 거죠. 선군혁명 영도하에 일대 전성기를 열어간다라면서 북한이 전성기를 열었다. 북한 국가가 제대로 이제 나라를 수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수령 동지는 공화국 창건자이자 조선 시조다. 영원한 국가 주석이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이정물을 배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벌 받았는데 잘 보십시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고용노동부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천안함 피격되고 연평도 폭격 있을 때 그 이듬해 김정일이 죽잖아요. 그때 애도한다고 조문 신청, 그쵸. 방문 예, 북한 방북 간다고.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조문하겠다고 방북을 신청한 기록이 난 거예요. 방북을 막 한 번만 신청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방북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기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핵개발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라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망했다 가서 애도를 표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 건지 아니면 공산당의 어떤 당원인 건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세월호 외력서를 퍼뜨린 사람이 예전에 이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위반을 국보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대변인이라고 저하고 뭐 얘기를 나눠 보니까 뭐 대통령이 했던 인식이나 그리고 지금 김영훈 후보자가 했던 얘기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큰 차이가 있나요? 간격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잠수함과 충돌을 버티는 사람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김영훈 후보자나 이분들의 말하는 이제 얘기라든가 세계관이 보면 다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 시절인가요? 그때 이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뭔가 그렇죠. 예. 자기 페이북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김어준 씨 얘기에 막 동조해가지고 박서론 씨에게 동조해서 본인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뭐 잠수함 충돌설이라든가 또는 뭐 조작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조하는 그런 글을 많이 올렸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참사 아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참사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세월호 관련해서 가짜뉴스 거짓 선전선동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의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위로하고 망자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걸 프레임 잡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묻는 것이 진실 규명의 하나의 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당연히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들이대는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날카로운 논평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더 날카롭게 칼을 갈겠습니다. 오늘 또 권성동 의원 압수수색 얘기 들으셨어요? 아, 못 들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지금 지역 사무실 강원도죠. 거기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3특검이 원래 처음부터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은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는 나 대신 나는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테니까는 너는 나 대신 정치 보복해라 라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뭐냐 특검에서 이렇게 치면은 그거를 가져와서 악마화시키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공격한 것을 해라. 그러니까 실행은 특검이 하고 정치적 공격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그 둘이 이제 열심히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선량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는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하지만 뒤에서 아주 잔인하게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감자전하고 전복전 먹다가 본인들의 그렇죠. 민낯이 나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량한 모습과 뭔가 자기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아주 이제 당정, 뭐 국회가 잘 삼각축을 잘 이루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 생각 빠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지금 비 때문에 4명이 사망한 거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나인들도 그런 보고를 못 한 거야. 왕이 화를 낼까봐 분위기 파악 안 돼. 내가 지금 감자전을 전복전 먹고 있잖아. 비대 와서 빗소리 들으면서 감자전 먹는데 전화 아니 되옵니다. 이제 이런 말 아무도 안 한 거야 지금. 전화 맛있어 싸웁니까? 이제 입맛에 맞싸웁니까?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제대로 좋은 한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누가 앞에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한다. 몰래 뒤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만 그대로. 이 특검이라는 것들이 세 가지 특검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또 해병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그 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인들을 조금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좋은 석이 아니다. 나쁜 석이다. 나쁜 석. 좋은 돌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을 굉장히 벌린다는 거예요. 증거와 진술과 여러 가지 그 증거가 가르친 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야마를 잡고 죄송합니다. 야마 방향을 딱 잡고 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증거를 끼워 맞춘다. 맞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특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보나 보수 다. 왜냐하면 좀 과하다. 왜냐하면 너무 세게 한다. 그러니까 증거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나 확장을 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리수를 두는데 특검이란 게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그리고 빼고. 저는 이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지금 착한 척, 좋은 돌,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본인의 잘못과 민낯이 나오고 지금 인사청문 국면에서 이제 저희가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진짜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때 딱 곳간에 감을 빼먹든 특검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압수수색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지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강선우, 예. 이진숙, 이진숙, 네네. 그다음에 정경. 정은경. 그런데 이런 사람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다크호스가 나왔습니다. 다크호스가 나왔는데 이게 행안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혹시 윤 씨 아닙니까? 윤 씨입니다. 네. 윤호중. 네네. 그런데 지금 TV 조선이 아주 중요한 단독을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예전에 민간인 감금했다, 뭐 그게 논란이 됐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강금 사건이죠. 그렇죠, 서울대. 네. 이분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적극적으로 그때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판결문을 입수했어요. 이 내용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을 포함한 민간인 4명을요. 정보기관의 불확실을 의심해가지고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네. 1984년인데 이 사건으로 이제 윤호중 의원이 당시 징역 10개월을 받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거짓 해명을 했다라고 논란을 휩쓰고 있는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D라고 나오는데 D. 피고인 D, A, B, C, D, D인데 피고인 D가 왜 윤호중 의원이냐면 피고인 D가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 철학과 피고인 D밖에 윤호중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피고인 중에 그렇죠. A, B, C, D 뭐 많은데 그 중에서 D는 이제 윤호중 수밖에 너무 없는 쉽게 거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민간인을 잡아가지고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서 괴로움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두 손을 뒤로 묶어서 무릎을 꿇린 다음에 강목으로 허리하고 하퇴부, 흉부 등을 수에 구타합니다. 무슨 권한을 거예요? 그 권한 없죠. 없는데 이제 본인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나 민간인 데리고 와서 패는 거예요. 그 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권력도 없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 바로 이 윤호중 의원이에요. 그래 윤호중 의원이고 이때 한 7, 8명 같이 했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게 윤호중이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거 물고문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충격적인 건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요. 윤호중 의원을 포함해서 한 5, 6명이 네. K씨라는 분의 팔과 다리를 잡고 세면대 물통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물고문 같은 걸 했다 진짜요? 그럽니다. 이분들 민주화 운동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그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민간이 어쨌든 오해했는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폭력적으로 본인들이 더 잔인하게 강목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했던 이런 사안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한 게 이번에 뽀록이 그러지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죠. 아니 근데 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상대 이제 독재 정권과 싸운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군사 정권과.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군사 정권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맞지만 뿌락지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린치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본인들 물고문을 본인들이 이렇게 한다. 전 충격적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 윤호중 후보자는 이 D가 아니라는 겁니까? D가 본인이 이제 아니라는 본인이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후보자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윤호중 의원을 봤다고 오해하면서 생긴 일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 아니, 어쨌든 근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확정 판결 대법원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나온 거죠. 판결문이라는 게. 1, 2, 30에서 다 확정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역 10개월이나 살았었어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조국이랑 비슷한 거죠.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면 유시민 씨도 좀 이런 거와 관련이 좀 있잖아요. 그때 유시민 씨도 그때 민간인 폭행해가지고 그때 민간인 그분이 아마 언론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때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까지 했었죠. 그리고 유시민 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사과 같은 걸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시민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폭행에 의해서 상처 입은 분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때 상황에서 너뿌락지지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이 물고문도 하고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아서 형을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아니 저도 이 판결문 내용을 보고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네.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D가 자신이었는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게 서범수 의원실에서 네. TV조선과 이렇게 같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확실하게 해서 이게 뭡니까?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권한을 하냐면 경찰청을 해체시키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네. 해경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수사 기관을 컨트롤하는 위치에 그렇죠. 있거든요. 행안부가 죠. 그렇다면 예전에 법무부 장관보다도 더 강력한 물론 그 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께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라인을 쫙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폭행하고 물고문하고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자격이 없을 거예요. 자격이 없죠. 오히려 사람들을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에 갈 수가 있습니까? 경찰 지휘다고요.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어떤 이제 타당성 여부 이것도 행안부 장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경찰 위에서 지휘를 한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호중 후보나 여러 문제가 많은 후보 저희가 아주 보면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단체로 좀 밥을 사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관심을 싹 본인들한테 다 가져오는 이진숙과 그다음에 또 네. 누굽니까 강선우와 강선우. 그다음에 정의용이 세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끝나는데 얘네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이준숙 후보자, 그 다음에 월요일에 있었던 강선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의용 씨 있을 텐데 한번 이분들 청문회 보면서 어떤 게 가장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뒷목 잡게 하는지.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갑질하고 갑질의 여왕, 표절의 여왕 이 두 분 같아요. 이 두 분 같은데 갑질은 이제 모든 국민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국민은 대부분 다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죠. 사회생활 하면서 역할하면서 경제활동하면 다 누군가의 조직에 들어가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갑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선우 의원의 갑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안에서만 갑질한 게 아닌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강북 모 병원입니다. 강북 S병원이야. 거기에 이제 자기 가족이 입원했는가 봐요. 강북 삼성에. 맞아요. 강북 삼성. 거기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어디 감히 이러면서 간호사가 재질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면서 막 과음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간호사가 울어버린 거야. 너무 소란을 피우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국회의원이라서 뭐 어떻게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안내했지만 너무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본인도 감정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 그거 보면서 이게 참 황당한 일이다 해서 그 주변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이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보좌진 갑질 터지니까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 내용이 그렇답니다. 결국은 병원에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했었고 원래는 PCR 검사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음성 결과가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신속 진단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 받아가지고 결국
결국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이거를 두고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지가 없다는 척하는 그런 인사청문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너무 분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병원에만 있겠습니까? 이분이 갔던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뭐 상가 이런 데서 또 언제 어떻게 뭐가 터질지 또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금 강선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빛의 속도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강선우 씨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무서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 언론에서 강선우 씨의 이 갑질 관련해서 SBS가 보도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가 찬다. 맞아요. 저는 기가 찬다고 했을 때 똑바른 원내대표네. 강선우에 대한 이 갑질 기가 찬다. 그랬더니 기가 찬다의 대상이 언론이었어. 언론이면 명예훼손을 해도 되느냐. 그리고 그치. 또 이게 무슨 보도할 감이냐 이런 이게 식이죠. 기사거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언론도 입틀막하고 네. 입틀막하고 또 하는 게 뭐냐. 또 우리 보좌진한테 보좌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보좌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46명이나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40일에 한 명꼴로 교체된 거예요. 임기 내내. 정상적인 회사로 그러면 40명에 한 명씩 직원이 교체되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런 그 교체된 그걸 보고 그 직원이 40번이나 교체된 그 직원들이 다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대변인님 너무 착해. 너무 착해요. 민주당의 DNA가 뭡니까? 뭐죠? 내가 공격받고 내가 수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잖아. 공격한 사람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역시 우리 김 대변인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맞아요.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김민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강선우, 이진숙 그러니까 정력 이게 기타 뭐 등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이제 좀 김민석 총리가 가면서 좀 더 길을 좀 넓힌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주자도 그 길 따라가려고 했는데 앞에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 그 사람들은 김민석한테 밥을 사야 되고 그렇지. 김민석은 길을 터놓은 이재명 이재명한테 밥을 또 사야 되고. 그래서 다 누구한테 큰 잔치상을 줘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기준점을 처음 이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잘못은 잘못처럼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날카로운 시선, 네네. 시각을 가진 이제 이준우 대변인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날려버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날라갈 것처럼 보이는 게 이거 시민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언론이라든가 야당은 비판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자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찐 민주당 시민단체를 할 수 있는 참여연대까지 끼어들어서 이진숙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사퇴라라고 공식 입장을 냈어요. 참여연대가 제가 보기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어땠죠? 조국 사태 때 감사줬지 않습니까? 네. 감사줘가지고 그 후폭풍으로 지지율 떨어지면서 정권이 곧 교체된 그런 아픔이 있는 거야.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입 다물다가 또 이제 이재명 정권 지지율 떨어질 수 있다. 빨리 우리가 버릴 거 버리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입장을 내야지 그나마 지지율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입장을 바꿔서 조국과 달리 이번에는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가 아니라 참여손절인가요? 참여해서 손절시키는 거죠. 우리가 앞장서서 손절시킬게. 그리고 이진숙도 마찬가지. 이진숙도 어디가 나타느냐? 바로 찐 민주당 계열 시민단체 할 수 있죠. 교사단체죠. 정교조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초중 고등학교 교육에 정책을 최종적으로 지휘하시는 분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자질이 부족하다면서 정교조에서도 이진숙 손절을 공식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만 짧게 네, 예상해 주시고 그럼 이진숙과 강선우는 날아간다? 네, 저는 두 분은 날아갈 것 언제 같아요. 날아가냐? 저는 주말에 제가 보기엔 스스로 사퇴하는 걸로. 아마 해임 이제 지명을 취소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니까 아마 스스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제 그 징조가 보이는 걸 말씀드리면은 그 두 분에 대한 후임이 있지 않습니까?
후임자 이름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진짜? 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누구 있는데 어쨌든 후임자 이름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던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체가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상 다른 사람으로 어떤 의혹의 시선, 검증이 제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방패막이, 총알바지, 화살바지 그런 역할로서 충분히 쓰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잦은 사태 형식으로 내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끝까지 봐야 됩니다. 강선우 이분은 제가 볼 때 단순히 지명 철회가 아니라 갑질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국회의원 제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진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주 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 그냥 후보자 사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선우 의원 같은는요, 그 보좌진한테 막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못하도록 우리 피해자를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건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키고 비판해야 됩니다. 우잘사 회원 가입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말씀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말과 몸과 돈이 삼위일체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화이팅!